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얼굴들 보이네요. 반가워요. 그 더운 데들 많이들 오셨네요. 그리고 저 강사교육 더운 데 받느라고 모두가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보수교육 때 이 시간이 되면 마음속으로 뭔 얘기를 해줄까 늘 고민입니다. 이게 차라리 체계적인 교육같이 설명을 쭉 해주면 어떤 대화의 소재로 나눠도 되는데 이렇게 특강으로 한두 시간 이렇게 하는 교육 가지고는 여기 오신 분들이 교육 수준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뭘로 소재로 잡아서 강의를 할까 하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들 병원 의사들이 의사 자격증 따도 보수 교육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죠. 왜 받아야 되느냐? 끊임없이 신약이 나오죠. 그러면 자기가 공부할 때 나온 약, 그 이후로 나온 약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보수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그거를 응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신천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식품이 지금처럼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교육을 안 받으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왜 만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한 번 사혈할 때 300cc 빼는 게 빨라요? 500cc 빼는 게 빨라요? 500cc 빼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러면 500cc를 빼고도 피부족에 의한 합병증이 오지 않게 하는 지식은 새로운 제품이 생산될 때마다 나와서 이 제품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응용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알지. 안 배우면은 봤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예전에는 조혈에 필요한 식품들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을 적에는 피부족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어필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셔도 그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있죠. 근데 말이 그렇지. 한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일주일 간격으로 어혈 500cc 빼내고 수혈 500cc 받고 또 어혈 500cc 빼고 수혈 500cc 받고 체력이 딸릴까요? 안 딸릴까요? 안 딸리겠죠. 근데 가끔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을 해주고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수혈받을 준비가 안 되면 사혈하지 마십시오 해놓으면은 뭔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 선생님 수혈받는 혈액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거 오염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걱정을 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수혈받는 혈액이 아무리 오염됐어도 지금 당신의 혈액보다는 10배 정도는 깨끗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이미 피를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기능이 망가질 정도면 혈액이 오염됐다 소리거든요.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적어도 수혈받는 혈액이 자기 몸의 혈액보다는 10배 정도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해 가죠? 근데 말이 그렇지. 한 번 사혈하고 한 번 수혈받고 한 번 사혈하고 한 번 수혈받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살기 위해서 죽음에 임박하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해주는 일들은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수혈을 받아야 사혈을 끝마칠 수 있는 사람의 지금 현재 97%는 수혈을 안 받고도 사혈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혈하면 조혈에 필요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아마 이 강의를 보수교육 때 자주 오신 분들은 한번 들었을 거고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안 들었을 거예요. 지금 현대 서양의학 학자들한테 하루 혈액이 얼마나 생산됩니까? 하면 얼마 생산한다고 가르쳐요? 약 40cc죠. 근데 신천의학에 들어오면 하루 혈액을 얼마 생산한다고 교육을 해요? 70. 그건 2배죠. 그러면
현대 서양의학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하루 40cc를 혈액을 생산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사혈한다면 77에 아니죠 77 47에 28 280cc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생산하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답은 죽어야 돼요. 근데 실제 아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 일주일에 500cc씩 사혈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사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현대 학자들이 기준하는 양의 근 2배 가까이를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6개월 동안을 500cc씩 사혈했다. 양으로 따지면 얼마 될까요? 바켓으로 따지면 근 3바켓이 될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요. 쉽게 계산해 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 뺄 때 500이면 한 달이면 4번 빼죠. 한 달이면 2000cc입니다. 맞죠? 그러면 12달이면 얼마예요? 24,000이죠? 6개월 하면 근 3만 cc 가까이 됩니다. 그럼 바켓으로 3바켓이 된다. 과장된 얘기 아니죠?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돼요. 이렇게 빼면요. 근데 실제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빼면 죽어요. 근데 그 사람 죽었냐? 안 죽었어요. 뇌경색인데 지난번 와가지고 디스코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걷지 못한 사람이 언어 장애 있는데 지금 언어 또렷하니 걸음이 아주 가벼워요. 지금 이 자리에 어디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배워야 될 게 우리가 현대의학은 하루에 혈액을 생산하는 양이 40cc라고 하고 신천의학은 70cc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공부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내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양보다 빼는 양이 많았으면 당연히 그 합병증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실제로 눈으로 봐도 저렇게 많이 빼고도 사람이 오히려 건강을 회복될 수가 있느냐. 근데 이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과연 그 몸에서 있는 게 3바켓 정도가 내 몸에 들어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나오기는 3바켓가 나왔어요. 이거 신비하죠? 이거 생리치를 모르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근데 내 강의를 잘 들어보면 그 속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어떤 해답이 들어있느냐? 어혈이 왜 만들어진다고 배웠어요? 지금까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맞죠? 자주 듣던 얘기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의 혈질이 응고된 게 어혈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 말 속에 어떤 말이 있느냐?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되기 전에는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어혈이 만들어지고 있다. 맞죠? 그러면 신장과 간을 회복시키는 혈은 어디예요? 8번 신간혈이죠. 그러면 신간혈에서 10% 20%의 생혈이 나와야 회복기에 접어들고 50% 정도가 나와야 새로운 어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프다고 6번 14번 빼고 머리 아프다고 1번 9번 뺐어요. 신장과 간 회복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6번 10 허리 아프다고 6번 14번 빼니까 어혈이 빠져나올 만큼 피가 돌고 근육이 유연해지니까 통증이 없어졌어. 허리 통증 없어졌다고 한동안 안 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어혈이 다시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처음부터 8번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8번을 빼서 어혈이 안 만들어지는 게 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는 한데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연사 위험이 있다든가 중풍으로 똥오줌을 받아내야 되면 일단 일어나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9번을 먼저 뺄까? 아니면 5번 심장마비 예방을 위해서 5번, 30번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8번을 뺄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많은 양의 8번을 빼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해되죠? 그리고 기존의 어혈도 여러분들이 사회를 해보면 모두가 어혈이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혈이 나오면 머리 아픈 사람이 한 번 빼고 아이고 난 날아갈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종종 있어요. 또 뇌경색으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자기 혼자 빼기 겁나니까 같이 배운 동료들 불러갖고 싹 뺐는데 한 번 딱 빼주고
그날 저녁에 뿔꼬지 나서 밥 먹으러 나가는 사람 의외로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을 빼도 회복이 더 돼요. 차이는 뭘까요? 어혈이 나와졌느냐 안 나와졌느냐 차이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혈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어혈의 밀도, 농도가 결정하는데 이 공부를 깊이 배워보면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도 종류가 세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 어혈이 있고 섬유질화된 어혈이 있고 담성 물질화된 어혈이 있더라. 그래서 단순 어혈,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만 응고된 경우는 침으로 찌르고 좀 강하게 압을 걸면 나오는데 어혈이 섬유질화됐거나 담석화되어 있는 경우는 땡긴다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거를 불리는 처방을 먹고 일주일 동안 녹은 거 탁 빠지면 또 그 다음에 딱 수독돼 버려요.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먹고 불려놓으면 불린 거 탁 나오면 또 딱 멈추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빼는 거하고 녹이면서 빼는 거하고 나오는 게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내가 답답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혔는데 수저로 파는 거하고 삽으로 파내는 거하고 효능이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도 어때요? 수저로 100마일 퍼내다가는 3년, 5년을 사혈해도 사혈 안 끝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빼내는 양과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많아져 버리면은 3년 아니나 5년을 빼도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뺄 때 될 수 있으면 많이 빼는 게 효과는 빠른데 중요한 거는 많이 빼내고도 체력을 안 떨어지게 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연구한 거는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양의 어혈을 빼내고도 어떻게 하면 체력이 안 떨어질까.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섭취시키고 사회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체력 보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연구를 해서 원인이 뭘까 그 해결의 처방을 또 하나 만들어내고 또 그놈을 써서 해보면 그 중에 또 몇 명이 또 안 되면 또 원인을 찾아서 또 새로운 처방을 또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가지수가 많아졌는데 모든 사람이 병이 다 예를 들어가지고 초기 환자만 있어요. 초기 환자도 있고 말기 환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 증세가 가벼운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환자 상태마다 환자 상태가 이렇게 돌연변이 생각하지 못했던 증세들이 나타날 때 각각 대응하는 방법의 그 지식이 없으면 당황하고 잘못하면 그걸 부작용으로 오해할 소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배워야 되는 게 어떤 순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마음도 편하고 또 이런 지식을 사회를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의사 전달이 돼야만이 그 사람도 믿음과 신뢰하에 사회를 하게 되는 거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를 하고 피부족이 두려워서 한 번 뺄 때 100cc, 150cc만 빼고 피부족을 거 두려우니까 더 이상 빼지 맙시다.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이래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딱 느껴본 게 있어요. 뭐를 실감했느냐. 환자 오래 끌면 누구도 고맙다 소리 안 한다. 맞아요? 틀려요? 불신하는 마음은 커요. 시간 오래 끌면. 돈 들어가는 건 환자 생각이고 무조건 빨리 났으면 다 고맙다고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병원에 들어가는 돈 3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맞죠? 그리고 이건 어디 특정 한 부위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더불어서 같이 좋아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져도 기존 학문보다는 3배, 5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생각해요.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이런 거 하면서 돈 들어가는 건 되게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까지 뭐 먹으라 소리 안 해요. 이럴 때는 교육을 통해서 이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서 이래서 필요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냥 그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해도 끝이 없는데 병을 고치는 사람과 못 고치는 사람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죠.
병을 고치는 사람하고 못 고치는 사람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앞서 배운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점이 설정되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 올바른지 그릇된지를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게 옳은가 그른가를 기준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그 기준점이 없어요. 왜 없느냐? 생리이치와 화학반응의 이치 진단시각이 없기 때문에, 생리이치가 없으면 내가 하는 방법이 옳은 건가 틀린 건가.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이런 소리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의술을 하려고 하면 내가 쓰는 처방의 약성이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서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질병이 치료되는지는 알고 써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알고 나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이런 약들이 우리 몸을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냐,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냐,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하냐?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망가뜨리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처방과 또 마취 기능과 근육 이완 기능과 혈전 용해 기능이 전부 다르거든요. 요즘에 그래도 제가 텔레비 보면 속 시원한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 내가 혈전 용해제가 나쁘다고 하나를 얻고 4개를 잃는다 소리 여러분 10번 이상씩 들었죠. 근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방송 나온 거 뭐라고 나와요? 혈전 용해제를 장복한 사람들이 통계를 내봤더니 신부전증 환자가 5배가 많더라. 들어봤어요? 내가 했으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통계학에 됐으니까 이 말 믿죠. 그러면 혈전 용해제라고 하는 건 산화제거든요. 지방 단백질을 산화작용으로 녹이는데, 그 녹이는 기능이 내가 뭐라고 설명해요? 이미 25년 전부터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도 녹여버리고, 혈소판도 녹이고, 혈관벽도 녹이고, 신경선 피복도 녹인다. 근데 신장 기능은 신경선의 피복이 녹아서 오는 병이다. 그러면 하나를 얻고 4개를 잃는 게 이런 약인데, 과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약, 내가 처방하는 약들이 우리 사람 인체에 들어가서 어떠한 양리작용을 하는가는 알고 써야 되는데, 그것이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생리치가 없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의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의 최고의 약점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하고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뇌경색 환자, 협심증 환자, 이런 중환자들을 보니까 전부 다 혈액이 농도가 뻑뻑해요. 영양칼로리가 높아. 이걸 단순하게 성분학으로 분석하면 어때요? 건강한 사람보다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적하는가. 근데 생리치가 없으면 통계의학으로 이걸 진단하면은 이 고지혈증의 병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원인이라고 하니까 원인 치료가 뭐라고 그래요? 고칼로리 음식 먹지 말아라. 맞죠?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운동 많이 해라. 그래도 안 되면 혈전 용해제 써요. 맞죠? 근데 신천의학에는 생리치로 진단하니까, 생리치가 뭐냐? 고지혈증이 온 건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성분학으로 검사하는 건 결과고, 원인은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치가 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음식 하루 3끼를 똑같이 먹어도 한 사람은 고지혈증이 걸리고 한 사람은 고지혈증이 아니요. 그러면 고지혈증이 안 된 사람과 고지혈증 환자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리치적으로 진단하면, 그래서 내가 알아듣기 쉽게 책이나 뭐나 강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우리 인체 체세포가 들어오는 대로 다 먹고 소화 연소시켰더라면 혈액 속에 축적돼가지고 고지혈증이 될 수 있었을까? 될 수가 없죠. 고지혈증이 됐다는 것은 이미 우리 인체 체세포가 소화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 능력을 잃은 것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의 밀도가 높아진 생리치적 직접 원인이다. 그러면 이제 소화 능력을 잃은 건 왜 이랬을까? 이렇게 따져야 돼요. 생리치적으로. 또 왜? 이제 원인이 또 뭘까? 하고 보니까 혈액 속의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리치는 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산소는 왜 부족했을까? 맞죠? 산도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산도는 왜 높아질까 하고 따져보니까 신장은 혈액 속의 요산, 약산을 여과하는 기능을 하고 간은 증산, 탄인산을 여과하는 기능을 하는데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여과하는 그 기능이 망가진 것이 30% 망가졌느냐, 50% 망가졌느냐, 70%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피의 탁도, 산도가 높고 낮고 그것이 산도가 높아질수록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산소가 부족할수록 체세포가 소화 능력을 잃어서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축적돼서 고지혈증 비만으로 가더라 그 얘기라. 그러면 고지혈증의 직접 원인은 이 설명을 들으니까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죠. 맞죠? 이 설명을 들으면 생리치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지혈증, 비만, 만성피로가 신장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다. 진단 소리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신장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도 현대의학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더 웃지 못할 사연이 있죠. 뭐냐.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 100이라고 할 때 70%가 망가지고 30%의 기능 정도만 남아있으면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맞죠? 그럼 신부전증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이 신장 기능이 고도로 떨어진 사람이다.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심천의학 말고 신장 기능이 왜 떨어졌는지 원인을 발표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신부전증으로 진단받으면 투석하거나 이식하라고 하지 신장을 그대로 놓고 재생하는 학문은 지구상에 아예 없어요. 근데 심천의학에 들어와 보면 희한한 얘기를 해요. 뭐 신경선에 피복이 벗겨지고 뇌파가 누수됐고 근데 저도 이 공부하면서 그렇잖아요. 저는 현미경도 없고 해부도 하도 못하고 또 의사도 아니고 이러니까 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생명이 유지되는 걸까. 이게 제가 파고들은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 인체가 정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은 우리 인체의 생리 구조가 어떠한 구조가 돼야만이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 이거를 계속 파헤쳐서 파헤치다 보니까 생리 공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져. 그러면 산소 부족에서 오는 병이 있고 산도가 높아서 오는 병이 있어. 이게 연결이 쭉 되는 게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 진단 시각이 기존 학문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럼 뭔 학문이냐? 밤낮 얘기하는 게 성분학, 해부학, 통계학 이란 말이에요. 현대의학이. 생리치의 진단 시각 50%는 아예 빠져 있고 나는 이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30년 가까이 이 얘기를 해도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많은 얘기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부전증 환자 하나로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신부전증으로 진단받으면 투석이나 이식이다. 맞죠? 근데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내가 하면 100명이면 내가 95명 이상 완치시킬 수 있고 나한테 배운 사람이 하면 100명 하면 80명이 완치된다. 무지하게 큰 소리죠. 전 세계가 못 고치는 병을 나한테 배운 사람도 100명에서 80명은 완치가 가능하고 내 손으로 하면 내가 95%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단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다른 약도 치료도 하지 말고 나한테 곧장 왔을 때. 그러면 왜 나한테 곧장 왔을 때 하는 토를 달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내가 빠져나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신부전증 환자는 이미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졌죠. 그러면 산도가 높고 산도가 높으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고열이 납니다. 또 산소 부족이 심장을 빨리 뛰면 혈압이 상승해요. 혈압이 높아지면 신경 안정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과연 신장과 간을 재생 복원시키는 치료 효능이 있느냐 따져보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왜 필요하느냐?
병원에다 기존에 있던 약을 먹고 있는 동안도 신장과 간은 계속 악화돼서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10% 망가지면 약의 양은 10% 늘리고 20% 망가지면 20% 늘리고 그거 하다 다른 장기 하나 더 망가지면 약 하나 추가요 해도 나중에는 수술합시다. 근데 수술하니까 전신 마취, 항생제, 진통제 그것 때문에 폴짝 망가지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럼 내 눈에 바라보면 그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 왜 안 된다고? 생리치료 바로 봐라.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고혈압도 사혈하면 고칠 수 있다. 뇌경색도 사혈하면 고칠 수 있다. 자폐증도 사혈하면, 신부전증도 사혈하면. 그러면 피만 잘 돌게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래요? 그래 맞다. 맞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피 뺀다고 다 낫냐 그런데 망설일 것도 없이 그래 다 맞다. 그러면 왜 맞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상대가 공감할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생리이치를 모르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생리이치가 뭐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다. 수명이 다 다르다. 맞죠? 이거를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숲을 보면 포괄적으로 숲에 있는 나무가 나무다 그러죠. 우리 몸을 보면 신장 조직, 간 조직, 모든 조직이 다른데 포괄적으로는 세포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포괄적으로 산의 숲에 나무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나무의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인체도 간세포, 장세포, 췌장세포, 근육세포, 신경선세포, 피복세포, 근육세포 모든 세포가 외형이 다르지만 포괄적으로는 세포다 그 얘기예요. 세포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생명이 살아있는 건 모두가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모두가 죽는다는 건 수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수명이 짧은 사람은 50년 살고 죽고 어떤 사람은 100년도 넘게 살아요. 우리 몸의 세포도 어떤 세포는 45일을 사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세포는 80일 그 이상 수면세포에 들어가면 아예 수명이 없어요. 활동도 안 하지만. 그래서 한 몸에 있는 생명체도 수명이 전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체 모든 세포는 일정 수명이 있고 때가 되면 다 죽는다. 맞죠? 그러면 다 죽고 이세를 안 남겨놓으면 우리 몸뚱아리는 어때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생리치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인체 체세포는 약 45일에서 80일 정도로 정상이라면 생명을 유지한다. 이 얘기는 우리 인체 체세포 개체수가 120조 마리라고 그러면 한 마리의 수명이 45일이라면 그 숫자만큼 120조 나누기 45 그 숫자만큼 끊임없이 매일같이 태어나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태어나고 매일같이 그 숫자만큼 죽지만 우리 몸에 120조 마리는 유지하고 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력을 접근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모든 세포는 세포 분열을 다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태어날 때 있는 세포가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5일, 80일을 주기로 끊임없이 바뀌는데 단 수면세포가 되면 활동을 정지하면 무슨 얘기냐? 벌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수명이 45일인데 동면에 들어가면 45일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벌이 동면기에 들어가는 건 꿀이 들어가지 않는 타이밍에 여왕벌이 새끼를 놓지 않고 활동을 중지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왕벌이 알을 놓고 애벌레에서 깨어나면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막 태어나서는 집안 청소를 하고 새끼 키우는 일을 하는데 청년기에는 나가서 꿀을 따오고 노년기에는 군사벌이 돼요. 근데 이 활동을 태어나서 이 죽음에 일하는 활동 기간을 따져보니까 45일이에요. 45일인데 벌 한 마리에 45일이라면 벌 한 통에 3만 마리면 3만 나누기 45만큼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지만 한 통의 벌은 3만 마리가 유지된다. 맞죠? 우리 인체도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수면세포라는 거는 뭐냐?
벌 한 마리의 수명이 45일이라면 겨울에 꿀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왕벌은 어때요? 알을 놓지 않죠. 꿀이 안 들어오는 기간이 얼마 돼요? 한 5개월 되죠. 5개월 동안에 알을 놓지 않으면 벌통에 벌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없어야 되죠. 그런데 겨울을 지나서 봄에 보면 3만 마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생리치역으로 뭐냐? 벌이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잠자는 활동을 안 하고 수면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45일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기능이 우리 인체에도 있는데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면 영양공급과 벌이 꿀이 안 들어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양분이 안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영양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세포들은 수면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수면세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수면세포라고 하는 건 죽은 세포예요? 산 세포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활동을 정지한 세포를 수면세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 겨울에 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활동을 안 하고 동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면, 수면이 일정 기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물벌레 같은 경우는 물바개미야. 100년 동안을 건조시키면 100년 동안 수면 상태에 있다가도 물에 집어넣으면 10분이면 깨어나서 돌아다닙니다. 곰도 동면을 하고 뱀도 동면을 하고 물고기는 10년을 갖다가 수면 상태에 있다가도 물에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깨나요. 근데 제가 책에다 뭐라고 했어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우리 인간이나 조상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생명을 이어가는 생리이치는 똑같다 그래놨죠. 그럼 우리 인체에도 그런 수면세포, 동면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포가 뭐냐? 바로 수면세포인데 수면세포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혈관이 막혀서 영양공급과 산소공급이 안 되면 활동을 중단하고 정지해 있는 세포를 수면세포라고 하더라.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기미, 검버섯, 굳은 살 이런 것들이 과연 수면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세포의 직접 원인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한다. 맞죠? 근데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을까요? 혈관이 막히면 영양 공급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을 막고 있는 그 어혈을 빼서 핏기를 열어주면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기존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그 자리를 메우게 하는 것이 바로 재생, 복원, 치료다. 이게 신천의학의 치료 정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회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해보면 약산, 중산, 강산, 약산에서 오는 병, 중산에서 오는 병, 강산에서 오는 병, 혈액에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켰느냐, 중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켰느냐,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켰느냐, 이걸 세심하게 풀어주려고 하면 몇 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강하면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좀 완벽한 이해를 할까. 그래서 저도 늘상 이렇게 안타까운 점이 이런 게 있거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피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겪어. 무슨 시행착오? 피부족에 의한 부작용.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모 재벌그룹 회장 지금 누워있는 거 누구 얘기하는지 알고 있죠? 그분이 돈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현대의학 가지고 치료될 병이면 지금 저렇게 안 누워 있습니다. 의료진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의료진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고 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답답하니까 그리고 지구상에서 온 인류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과연 안 써본 약이 있겠느냐. 약만 가지고 치료될 병이면 지금 아플 사람 하나도 없다. 수술해서 다 나을 병 같으면 저렇게 누워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의학과 심천의학의 정의는 과연 차이점이 뭘까? 이것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공격해 볼게요. 현대의학이 입으로는 피가 잘 돌아야 하면서 혈관이 막힌 건 그대로 둔다. 어거지 소리예요? 혈관이 막힌 걸 그대로 두고 피가 잘 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현대의학이 어혈이 왜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만들어지는지 원인을 모르면 어혈이 다시 안 만들어지게 하는 치료 방법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하게 생리치를 공부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산소가 부족하면 체세포가 소화 능력을 잃고,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이 혈액 속에 축적된 게 고지혈증이고, 고지혈증으로 혈액이 뻑뻑해지면 우리 인체의 모든 체세포들은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쳐서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죠. 그럼 고지혈증의 지방 단백질을 혈관 내에 그대로 두면 혈관이 막힌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정답은 알죠. 알면 어떡하느냐? 그걸 혈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게 피부 밖으로 밀려 나온 게 뭘까요? 개기름입니다. 개기름. 체세포 사이로 밀어낸 지방 단백질이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유에다 식혀놓으면 응고된 것이 그게 바로 체지방이에요. 그러면 체지방이 축적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체세포가 소화 능력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고, 소화 능력을 잃은 것은 산소가 부족한 게 원인이고, 산소 부족은 산도가 높은 게 원인이고, 산도가 높은 건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하는 여과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2368번 사혈이 끝났나 안 끝나나는 허리 라인이 생기지 않고 배가 안 들어가면 사혈 끝났다고 하지 말아라. 늘어진 피부가 올라붙지 않으면 사혈 끝났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혈하기 전에 우아하게 후딱 벌고 거울 앞에서 비춰봐서 늘어진 피부가 올라붙지 않으면, 그럼 늘어진 피부가 올라붙는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신기하죠? 수술해서, 지금 현대의학 같으면 수술해서 땡겨서 꼬매버리겠죠? 아주 간단하죠? 근데 땡겨서 꼬맨다고 말초 모세혈관이 열릴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람도 무조건 늙으면 죽어요. 우리 체세포도 수명이 닿으면 죽어야 되겠죠? 그럼 노인은 죽고 자식이 그 자리를 메우면 노인의 흔적은 있어야 정상이에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없어야 정상이죠. 그럼 우리 몸의 세포가 만약에 가상적으로 100%가 45일을 주기로, 아니면 80일을 주기로, 노후세포는 죽고 자식세포가 그 자리 메우고, 노후세포가 죽으면 자식세포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우리가 늙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병들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숨원세포가 늘어난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이가 전부 깊은데, 여러분들 자식 안 놓고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노화하고 기능이 떨어지죠? 여러분 자식 없으면 여러분 죽고 나면 인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면 우리 몸이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뭔 실수를 많이 하느냐? 잘 먹으면 된다. 이건 20점짜리 답이에요. 20점짜리 답. 잘 먹는 거와 피가 만들어지는 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자문을 하면서, 저는 사실 밥 조금밖에 안 먹는데 이렇게 살이 찐대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질병을 치료할 때 생리치료 이렇게 진단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누가 감기 환자가 막 기침을 해가지고 여기 감기 바이러스를 공중에 다 퍼뜨려 놨어. 근데 50%는 감기에 걸렸고 50%는 감기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그러면 안 걸린 사람은 면역 기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이 하루에 밥 3공기씩을 똑같이 저울로, 고기도 저울로 달고 밥도 저울로 달고 반찬도 저울로 달아서 똑같이 먹이면 모든 사람이 체중이 똑같을까요? 다 다르죠. 쉽게 얘기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 소화 연소시키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점들이 과연 뭘까?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재밌는 얘기를 써놨죠.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뚱뚱한 사람하고 뺏싹 마른 사람하고는 정반대다. 맞죠? 밥을 비정상적으로 폭식하고 많이 먹는 사람하고 소화를 못 시켜도 조금 먹는 사람하고는 정반대예요. 맞죠? 전부 다 반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반대인 사람을 똑같이 2번, 3번, 6번, 8번을 빼보라는 거예요. 솜이 빨아들이는 비가 50% 나올 때까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뚱뚱한 사람은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살이 빠져. 너무 빼짝 마른 사람은 적당히 살이 쪄. 또 밥을 보통 한 공기만 먹어도 되는데 세 공기, 네 공기 먹던 사람은 식사량이 딱 줄어. 또 소화가 안 돼서 전혀 못 먹던 사람은 양이 늘어. 이게 뭔 일일까요? 이걸 역설적으로 이해하면 이 모든 비정상이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68번을 빼놓으면 뚱뚱한 사람은 살이 빠지고 마른 사람은 살이 찌고 밥을 먹던 사람은 양이 늘어나고 너무 많이 먹던 사람은 양이 줄는데도 기운이 안 떨어져. 이런 생리 이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우리가 사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거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사회를 할 때 우리가 한 번 사회를 할 때 100cc 빼는 것보다는 500cc씩 뺀다고 하면 5배를 빨리 뚫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빼도 한 번에 500cc씩, 400cc씩 빼고 싶은데 어혈이 안 나오면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빨리 잘 나오게 하느냐. 이것이 숙제고, 그 다음에는 뭐냐. 많이 빼고도 체력을 안 떨어지게 해주는 게 기술이에요.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10분 동안 잠깐 바람 좀 쐬고 다시 들어와서 할게요.